그 당시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었어. 코로나 때문에 다 막 힘들다고 하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좋은 기업도 그렇고 작은 기업들도 그렇고 다 이제 채용을 좀 안 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 특별한 기술이 아니죠. 물론 온전히 특별한 기술일 수도 있어. 근데 빨리 배워서 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거기 진입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죠. 나름 이제 매력적인 일자리였죠. 근데 그냥 잠깐 한철 좋았던 일자리였을 뿐이야.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급증하였으나 2023년 이후에는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의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이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이게 대표적인 수요 공급 그런 현상인데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노동은 산업의 파생 수요이다. 노동이라는 건 일자리로 보면 되는 거고 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파생돼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노동은 산업의 파생 수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시기였었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도 4인 제한, 6인 제한 이런 것들 엄청 많았잖아요. 저녁에 회식도 못하고 우리 그냥 술도 못 먹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 하더라도 가족 애매하게 인원 있으면 외식도 못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이제 비대면 그 수요 증가 때문에 배달 음식이 좀 확대가 됐던 거였고 배달 음식이 확대됐다가 코로나 중식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내려앉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면 중고 오토바이 파는 거 엄청 많이 늘고 배달이 한참 수요가 증가하니까 배달비가 올랐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때리고 소비자들도 불만 많고 하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자리가 수요가 한참 올라왔을 때는 좋은 일자리처럼 돈이 됐다가 지금은 내려앉는 상태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개발자들도 그랬어요. 비대면 시대로 가면서 개발자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개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수요는 증가했는데 개발자 공급이 없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급여가 올라가. 왜냐면 더 잘하는 사람들을 땡겨오기 위해서는 급여를 더 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똑같이 코로나 종식을 했잖아. 그러면서 개발자 임금이 다시 조금 내려앉게 되고 개발자들 명예퇴직하는 현상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수요와 공급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들이 이제 배달업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선택이 그들의 장기적인 경력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일단 2030 세대 배달업 선호는 그 당시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었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성장이었잖아.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도 그렇고 작은 기업들도 그렇고 다 이제 채용을 좀 안 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아니죠. 물론 온전히 특별한 기술일 수도 있어. 근데 빨리 배워서 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거기 진입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죠. 아마 대체적으로는 그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급여를 선호하진 않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갔던 경우도 있을 테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높아진 상태에서 나름 이제 매력적인 일자리였죠. 그리고 배달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측정이 굉장히 명확했어. 내가 한 건 뛰면 얼마, 10건 뛰면 얼마, 그렇게 명확했기 때문에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피드백, 이런 걸 또 좋아하는 현상도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경력 계획이라고 하면 그건 좀 글쎄지. 그냥 잠깐 한철 좋았던 일자리였을 뿐이야,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일자리로 계획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거고 오토바이를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잖아. 빨리 배달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건 내가 계속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기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배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호위반하면 안 되고 빨리 달리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불이익이 좀 큰 그런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양질의 일자리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센트 워크라고 해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저성장이 오면서 혜택을 못 받는 직군들에 대한 고통, 분노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수반되어야 하며 공정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이 보장되고 가족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있으며 자기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나은 전망이 있으며 걱정을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며 남녀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는 것. 급여 이야기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양질의 일자리이지.
근데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균 임금보다 조금 높으면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의 일자리를 양질 일자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평균 수준의 급여보다 한 20% 정도 높은 일자리,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웠으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력했던 것들은 ILO 기준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로자들의 이제 복지, 최저임금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잖아.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첨단 서비스 분야 ABCD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장하는 산업군에서의 일자리라고 했잖아. AI 분야, A자 따가지고 AI 분야,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분야,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렇게 해서 그 ABCD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한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 지원 아니면 규제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나 해소,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왔죠. 근데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없지 않지. 근데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체감하는 게 작아서 그렇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에 계신 그 각각의 브레인 분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똑똑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준비를 한 노력은 해왔죠.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전에 했던 정보 좀 폐지되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할 노력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답이 없다. 왜냐면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경쟁률이 높잖아요. 실제 평가 받는 자리는 제가 최종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서류 필기에서 스크리닝 아웃이 돼요. 스크린 아웃이라고 이제 걸러내는 걸 하거든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면접 보기 힘드니까 1차로 서류에서 걸러내고 2차로 필기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 다음 면접 볼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면접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그거 빼고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수시 채용 증가, 직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 쌓는 거,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는 거 하나랑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 프로젝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4만 명 일경험, 그 정부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용노동부 가라고 했잖아. 고용센터. 그러면 그쪽과 연계해가지고 정부 일경험 그 기회를 얻는다고. 예전처럼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고용센터에 있는 쪽에 정부 취업 지원 제도를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 일경험에 대한 인턴 기회를 더 빨리 얻게 된다고.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직업훈련 정보 빨리 받아가지고 듣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양질의 일자리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지게 됩니다. 스펙 쌓는 길밖에 없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직장 선택과 경력 계획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우리가 어떤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동료 상급자와의 그런 관계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 일하기 전에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는 동료도 복지라고 하면서 임금 좀 작더라도 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채용 사이트에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로 입사자와 퇴사자 수가 나와요. 1년 이내에 입사자가 몇 명이었고 1년 이내 입사자가 많다라는 뜻은 기업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사람을 뽑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1년 이내 입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사람을 계속 뽑는다는 뜻이고, 특히나 입사자는 증가하는데 퇴사자가 없다. 그러면 그 기업은 좋은 거지.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퇴사를 결정을 하지. 근데 그 퇴사 결정이 많이 없다라는 것들은 그 기업은 괜찮은 기업일 가능성이 있지. 경험해보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건 채용 사이트에 있는 입사자 퇴사자 비율을 좀 보면 알 수 있다. 혹시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걸 들으면 퇴사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장기적인 경력 계획 관련해서는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쇠퇴하는 산업이 있는데, 성장하는 산업은 보통 우리가 주식에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식품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몇 배가 없거든요. 그런 산업 근처에서 놀 거. 취업도 그 주식 근처에서 논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인사팀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똑같은 인사팀인데 쇠퇴하는 산업의 인사팀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평균급여가 조금 낮을 거고, 성장하는 인사팀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성장한다는 말은 그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갈 거잖아. 그럼 인사팀도 급여 올라가거든요. 인사팀은 보통 이제 경영 지원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성장하는 그 다른 직무에서의 평균 급여로 인사팀도 따라가. 그럼 회사가 성장했는데 인사팀 급여가 안 오르겠어? 오르죠. 그럼 급여가 높아져 있는 상태지. 그럼 이직을 할 때 높은 급여에 기반해서 딴 데도 이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 근처에 놓을 것. 이게 장기적인 경력 계획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